안녕하십니까,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날이 많이 덥네요. 이번에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협의상의원이나 재판상의원 시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할지 안 할지 여부하고 상대방의 재산, 부부 공동재산이죠.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지,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위자료 부분이 있고요.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 라고 한다면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시간에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 공동재산의 하나입니다. 이 공동재산이라는 것은 명의가 누구에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명의가 상대방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제3자에 있거나 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명재산으로 갖고 있던 명의대여로 갖고 있던 상대방 단독명의지만 실질적으로 취득이나 유지보수에 그 기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그 대상이라고 한다면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유재산, 즉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혼인 중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려운 단독 명의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유지보수 재산 증식에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부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혼소송이나 협의상의원 당시 협의를 할 때 각 명의에 있는 재산, 그 다음에 차명재산 아니면 은닉재산 중 알게 된 내용까지 모두 포함을 시켜서 협의상의원 시 재산분할 협의를 하거나 재판상의원 시 재산분할 대상 금액으로 재산으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이든 특유재산이든 배우자의 재산 자체를 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있죠. 아는 재산이라고 한다면 뭐 같이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주소는 알고 있고 등기부등본 발급하다 보면 나오는데 급여를 받고 있는데 얼마 받는지 모른다, 중간에 퇴직금 중간 정산했는데 얼마 있는지 모른다, 관련해서 보험 있고 보험 해약금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얼마인지 모른다 라고 했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중에는 여러 가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찾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 명시 절차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채권 같은 경우는 판결 확정받아야지 인정되는 부분인데 재판상의원 당시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 명시 절차를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내게 됩니다. 그럼 재산 목록을 낸 걸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냐, 그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재산 명시에 따라서 법원에서 재산 목록을 내면 공적인 사이트에서 확인된 사안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의 구체적인 부분은 제 블로그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사이트의 캡처 사진이나 출력본을 내기 때문에 공적으로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지 않는 한은 믿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재산 명시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우선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급여, 퇴직금 이 부분은 소송 중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자료 제출 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상대방이 일하고 있는 회사나 회사에서 얼마를 받고 있고 퇴직금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상대방 명의에 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보험이면 기본적으로는 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거 아니야? 보험료를 상대방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이 보험에 따른 해약 환급금
이 부분이 재산 분할에 따른 공동재산으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양 환급금 같은 경우는 소송 중에 금융자료 제출 명령을 해서 보험회사에 가입된 내용, 계약자가 누구이고 수익자가 어떤지 이런 부분, 일반적인 절차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 환급금이 얼마인지 그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식을 만약에 갖고 있다. 상장 주식도 물론 되고 비상장 주식도 물론 되는데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시가 확인이 쉽습니다. 그냥 HTS상 금액 확인하면 되는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비상장 회사 자체가 매출이 엄청 많이 나서 실질적으로 이 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판단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감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주식이 회사 자산 상태, 채무 상태, 매출 상태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한 주당 얼마로 평가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부부 공동재산 중에 이제 빚이 포함되느냐가 논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어디 직업 다니면서 관련해서 대출 받은 부분이 있다. 대출은 여러 가지죠. 신용대출도 있고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빚이 부부 공동재산에 고려가 되느냐가 문제였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빚이 더 많다. 즉 예를 들어서 100원의 재산이 있는데 빚이 200원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마이너스 100원의 빚을 나눌 필요가 없다. 즉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없다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 빚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고려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 청구하는 측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빚이 적어야지 좋겠고요. 재산분할을 줘야 되는 측이라고 한다면 빚이 많을수록 금액을 적게 주니까 유리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관련되는 빚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하시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이 부분 자체는 좀 고려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빚 자체를 오픈시키는 것보다도 어떤 재산을 담보로 잡았다라고 했었을 때 그 빚을 오픈시켰었을 때 상대방이 모르는 재산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주장을 하시기 전에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재산분할 대상의 그 법적 재판상 이론 중에 검토 내용이었고 위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 사유로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나의 직계 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뭐 이런 사유가 있는데 그런 사유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 자료가 있고 법원의 판단으로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로 나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보면 주장을 하지만 어느 일방의 잘못이 100%, 뭐 99%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아서 위자료 청구를 했었을 때 상대방이 반소 청구를 하고 그 기본적으로 만약에 청구하는 측에서 5천 청구하면 상대방도 반소해서는 5천 청구합니다. 그래서 거의 상계되면서 없는 식으로 실무에서는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실무고 정말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자체는 지금 재판상의원을 기준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영상에도 있지만 협의상의원 당시는 이것과 이것만 합의가 되면 이 부분 자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었죠. 다만 이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하고 합의를 해서 협의상의원을 하는 게 실무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만 확인이 돼서 협의상의원을 통해서 끝났다. 그럼 이걸 청구 못하냐? 그건 아니고요. 전 영상에도 있지만 이 부분은 2년, 이 부분은 3년 내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재산분할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을 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한다.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채권 자체는 2년 이내 소송 청구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일반 민사로
10년 이내 청구를 해야 되냐가 문제가 되는데, 재산분할 약정을 민사상의 약정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그 소송 이행을 통한 강제를 구하기 위한 소송은 10년 이내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2년 이내라는 것은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 약정을 하지 않았었을 때 전제로 합니다. 그 부분 자체로 우선은 들어가니까 어떤 약정이 있었느냐, 내가 이런 약정을 해놨는데 5년 전이다, 2년 지났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어떤 약정인지에 따라서 다르니까 꼭 확인, 변호사의 조력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협의상의원 당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약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강제력이 없습니다. 협의상의원을 통해서 이 이혼 여부와 친권 양권 부분만 법원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2년 이내 다시 소송해야 돼, 3년 이내 위자료 청구를 해야 돼, 뭐 비용 들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소송하기 싫어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약정을 해놓으시면 되는데요. 이 약정은 보통 강제집행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공증을 통해서 해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공증이 아니면 일반 공증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실익은 당연히 있지만 소송을 필요로 없게 하는 강제력까지 주진 않지만, 강제집행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공증을 해준다면 상대방이 이행을 안 했었을 때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제력이 주어집니다. 이 약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협의상의원을 전제로 약정을 했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든지 협의상의원이 진행되지 않고 협의상의원이 없던 걸로 됐다라고 한다면 협의상의원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약정의 효력은 없다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협의상의원, 재판상의원 중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실무로 들어가면 이거보다 훨씬 자세하게 판단을 하고 관련되는 신청을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재항변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우선은 대략적으로만 살펴봤습니다. 그 대신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소송 제기하시거나 협의상 이혼 당시 협의를 하실 때는 면밀하게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또 유익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